네, 안녕하세요. 원래 한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강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고체 신념이 아니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신장내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와서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장내과 중에서 이제 콩팥 질환 중에 아주 콩팥 하는 사람에게만 와서 할 수 있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체 신념입니다. 앞에는 좀 지난번하고 반복입니다. 사고체 신념의 제일 큰 증상이 단백뇨, 혈뇨, 고혈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단백뇨, 혈뇨에 대한 간단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두 달 전에 했던 거에 반복이 좀 있습니다. 콩팥은 앞쪽에 있지 않고요, 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지 않고 복막 뒤쪽에 있어서 등 근육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한 10cm가 평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초음파로 측정하면 한 10.5cm 정도가 평균 크기가 되고 9cm보다 작으면 작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작아졌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콩팥이 병이 있으면은 이제 쪼그라듭니다. 안 쪼그라드는 병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쪼그라들거든요. 그래 9cm보다 작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그래서 크기가 이제 초음파로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소견의 하나가 되죠. 이게 복잡한데요. 콩팥을 이렇게 생긴 거를 자르면,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낭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콩팥이라고 한 이유가 강낭콩처럼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한글 이름을 붙였고요. 한문은 신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장과 심장이 헷갈리죠. 아무리 발음을 잘하더라도 신장과 심장이 헷갈리기 때문에 콩팥 하는 사람은 콩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심장내과 갈 사람이 신장내과 오거나 반대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혈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관이죠. 이건 동맥이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맥 끝에 꽈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요걸 또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맥에서 혈관입니다. 혈관으로 피가 들어가서 복잡한 실타래 같은 구조에서 소변이 걸러져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고, 이렇게 걸러졌던 피는 다시 되돌아 나가겠죠. 근데 요걸 이제 진짜 조직 검사를 보면 요게 하나의 단위입니다. 요런 하나의 단위를 사구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 코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콩팥 안에 요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요걸 한 단위를 사구체라 그러죠. 사구체 신념이니까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 그게 이제 사구체 신념이죠. 염이라는 건 염증이잖아요. 사구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모양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것들이 모세혈관이고, 아까 보여드린 소변이 이렇게 걸러지는 부위입니다. 결국에는 소변이, 혈장이 피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걸러져서 이런 공간을 타고 이쪽으로 이제 세뇨관 쪽으로 흘러나가서 소변이 결국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가 병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물론 염색한 방법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모세혈관이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잘 열려 있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죠? 여기도 뭐 잔뜩 사구체를 뭔가 꽉 채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병을 병리학자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사구체 신념은 임상의사,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구체 신념이 결국 조직학적으로 진단되는 거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콩팥에 염증이 있는데 어떤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병리 진단이 이제 원칙적인 진단인데 모든 사람을 다 병리 진단을 먼저 하진 않죠.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더라도 경미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지켜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누고요.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진단명이 어쨌든 간에 콩팥 기능이 지금 어떻다, 떨어져 있다, 올라가 있다, 단백뇨가 얼마 나온다, 혈뇨가 얼마 나온다 하는 거는 기능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성 콩팥병 몇 기 또는 사고체 여과율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잘 모르는 거냐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나 의사들도 되게 헷갈려 합니다. 하나의 병을 가지고 4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헷갈리죠. 나는 뭐 IgA 신증이라 그러는데 몇 기라 그러는데 IgA 신증도 몇 기라는 게 있고 뭐 사고체 여과율도 몇 기라는 게 있고 단백뇨도 몇 기라는 게 있고 하니까 많이 헷갈리죠. 근데 이제 환자나 의사가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기능적인 진단입니다. 어떤 병이 있든 간에 지금 기능이 괜찮고 단백뇨가 별로 안 나오면 원인이 뭐든 간에 지켜볼 수 있는 아주 힘든 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원인은 다양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사고체 신염은 한 80% 정도가 면역학적인 기전입니다. 이 면역학적 기전이랑 또 말이 어렵죠. 우리가 흔히 그 면역 기능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고체 신염은 내 몸 속에 있는 면역 기능이 조금 잘못돼서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균이나 딴 세포가 들어오는 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항체도 있고 T 임파구도 있고 뭐 세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좀 잘못돼서 내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의 콩팥을 나의 면역 시스템이 공격을 하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면역학적 기전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지만 자가 항체라는 것도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내가 생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보체는 일반적인 이제 면역 기전이 되는데 백혈구나 보체나 자가항체가 또는 T 임파구가 나를 공격하는 하나의 나쁜 군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꼭 면역학적 기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비면역학적인 면역학적 기전이 아닌 걸로는 아주 대표적인 게 당뇨죠. 당뇨는 면역학적 기전을 좀 일부 나중에는 이제 같이 동반을 하긴 하지만 결국 생기는 거는 당뇨 때문에 생기는 거죠. 혈당이 높아서. 또 약물도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고혈압이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면역학적 기전으로는 이 세 가지가 결국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이유죠. 증상이 없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붓는다 또는 혈뇨가 눈에 뻘겋게 보인다 또는 이제 시커멓게 보인다 또는 소변에 거품이 난다 이런 것들은 아주 비특이적인 겁니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콩팥에 사고체 신염이 꼭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늦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워낙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그 단계가 대개는 좀 일찍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단백뇨고요. 그다음에 혈뇨고, 콩팥이 나쁘면 부종이 생기죠. 고혈압도 동반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뇨하고 혈뇨가 대개는 고혈압이나 부종보다는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참 조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많이 부으면서 단백뇨가 빠진다. 단백뇨라는 거는 단백질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이, 즉 고기나 두부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서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이나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걔가 혈액 속에 있다가 조직으로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단백뇨입니다. 근데 단백뇨가 하루에 3,500mg, 즉 3.5g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단백질 농도는 7g 정도 됩니다. 7g per dl.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빠짐으로써 부종이 생기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증후군입니다. 단백뇨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급성 신염은 이제 정의로 나눈 건데, 단백뇨도 좀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콩팥이 나빠진, 기능이 나빠지는 게 더 도미넌트한 것. 그게 이제 급성 신염이고요. 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급속 진행성 신염이라는 거는 이제 신염 중에서도 전신 증상이 아주 많은 것, 혈관염을 동반하는 것, 그래서 살도 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는데 붓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 뭐 이런 병이 이제 급속 진행성 신염이고요. 만성 신염은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너무 오래돼서 콩팥이 쪼그라들고 콩팥 기능이 사고체 요과율이 떨어지는, 그게 이제 만성 신염이고, 무증상 요이상이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속하는데 단백뇨 혈뇨만 소량 나오는 것. 이제 이 단계가 제일 많죠. 제일 경미한 단계이고, 그래서 무증상 요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서 그 급성 신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만성 신염이 되는 거죠. 사실 앞에 말씀드린 5개 단계는 의사가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의 생각하는 거는 내가 사고체 요과율이 얼마고 단백뇨 혈뇨가 얼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혈압이 얼마고, 그 세 가지 소견이 사고체 신염을 진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뭐가 이상이 있거나 또는 혈전 크레아틴인 사고체 요과율이 이상이 있으면 뭐 재검을 하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많으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질환, 초음파를 포함해서 혈액 검사 등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단순히 지켜보거나 혈압약을 써서는 잘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돌아올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면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요새는 대개 이제 누워서 하죠. 이거 해보신 분 많으시죠? 1표시도 있고 뭐 몇 분 계시잖아요. 대개는 이제 환자가 엎어져서 이제 누워 계시고, 초음파로 조직을 위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장을 조금 떼내는데, 대부분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서 떼냅니다. 떼내는 거는 한 1cm에서 한 2mm 정도, 한 1cm 길이에 한 2mm 정도 두께로 한 3개 내지 4개를 떼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조직 검사 했을 때 제일 큰 부작용은 피나는 거죠. 조직을 뗐으니까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나서 한 7시간 누워 있으라 그러죠. 등에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 대고, 그게 지혈하는 과정입니다. 피나는 확률은 요새는 초음파 보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00개 정도 했는데요, 이 병원에서 대개는 한 7몇 분 정도가 피가 많이 나서 이제 피나는 곳을 막아주는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한 0.3에서 0.6%, 1000명 하면 서너 명 정도가 생기는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피가 나면 사실 괴롭죠. 그게 이제 많이 아프고 혈압도 떨어지고 하니까, 또 조영제를 써서 피나는 혈관을 막아줘야 되니까 약간의 위험은 동반하는 시술이긴 합니다. 대개 조직 검사하기 전에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이나 이런 거는 끊으라고 그러죠. 한 5일 정도. 그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은 사실 딴 병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 몇 가지 하고 초음파 봐서 크기가 웬만하면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지금 단계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뭔가가 치료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단백뇨는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지만 사실은 단백뇨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백뇨가 150mg이니까 양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그죠? 그 중에서도 단백뇨 중에 단백뇨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알부민뇨고, 알부민뇨는 하루에 30mg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신증후군은 하루에 3,500mg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에 적어도 30배 정도 나오면 이제 사실 문제가 좀 되는 거죠. 혈뇨는 딥스틱, 우리 소변 검사를 할 때 어떤 스틱 검사, 소변에 뭔가를
스틱을 찍어서 보는 검사로는 정확하진 않고요.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해서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미경 상에서 한 현미경 필드상 5개 이상 나오면 저기 혈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혈뇨의 빈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10%, 남자도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뇨가 다 사구체 신염은 아니죠. 혈뇨의 많은 원인은 사구체 신염보다는 소변의 염증이나 돌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이라면 암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뇨 중에서 사구체 신염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추적을 해야지 사구체 신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빈도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뇨보다는 단백뇨가 훨씬 중요하다. 다음에 신장의 기능을 얘기할 때 사구체 여과율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이제 많이 얘기해서 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개는 이제 단위가 90에서 120ml/mi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49면 49% 남았다. 이게 이제 제일 직관적이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숫자상으로 이제 100이 평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사구체 여과율이 높은 사람은 20대입니다. 20대 청년, 여자보다는 청년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 정도가 이제 20대 청년의 평균 사구체 여과율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연세가 되시면 떨어지죠. 크레아티닌이라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사실은 얘는 실제로 측정하려면 사실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값싸고 쉬운 크레아티닌이라는 피 속에 있는 물질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값이거든요. 결국에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은 서로 같은 말이죠. 크레아틴이라는 걸 가지고 공식을 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개는 여자는 0.6에서 0.8 정도가 정상이고요. 남자는 경우에는 0.8에서 1.0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구가 왜소하신 분, 근육이 없으신 분은 그 동년배보다 크레아틴인 값은 더 낮습니다. 크레아틴 값은 결국 만들어지는 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작으신 분은 좀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값은 높으면 안 좋은 거고요. 사구체 여과율은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죠. 자, 이게 이제 콩팥병을 평가할 때 기능적으로 평가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양, 그리고 혈뇨의 양, 두 번째는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크레아티닌. 이게 콩팥 기능을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 외에도 콩팥 기능을 얘기를 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하죠. 조직 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없는데,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나 또는 저희 병원이나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구체 신염 중에 원인이 유발인자가 아주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단을 하는 병, 그게 원발성이죠. 뭐 이런 원발성은 이제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제일 많은 게 IgA 신증입니다. IgA 신증이 도대체 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IgA 신증인데 얼마만큼 조직이 파괴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IgA 신증이라는 게 제일 흔하다. 그 다음에 막성 신염, 사구체 경화증, 미세변화 신증, 뭐 이런 거가 이제 제일 흔한 1차성 원발성 사구체 신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병원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79년부터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IgA 신증이 늘고 있는데, IgA 신증이 늘고 있다기보다는 IgA 신증이 많이 진단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IgL 신증은 아주 초기 병변부터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진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IgL 신증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대개는 30대가 제일 많은, 진단되는 연령으로 따지면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막성신염이라는 게 많아지고요. 사고체 경화증은 크게 이제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고, 미세변화 신증은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아주 젊거나 그게 이제 진단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딴 병원도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세브란스도 서울대병원하고 크게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사고체 신염이라는 게 진단이 됐습니다. 진단되기까지는 그냥 뭐 환자분들은 얘기를 듣고 사고체 신염 같다, 우리 조직 검사 할래, 뭐 난 좀 이따 하겠다, 지금 당장 하자, 뭐 이런 거를 의논을 하겠죠. 의논하고 진단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해야 될 거는 단백뇨를 줄이는 방법, 생활 습관, 뭐 그게 대표적으로 혈압 조절이죠. 혈압이 없으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혈압이 있다면 130, 8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혈압약 중에서 특정 약을 써야 된다. 이게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면 당을 잘 조절해야 된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당뇨에서 3개월 평균 혈당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히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죠. 그게 이제 최소한 7%는 미만은 돼야 되고, 건강하다면, 젊다면 6.5%까지 내려서 조절하는 게 좋고, 일반적인 정상 당뇨가 없으신 분은 대개는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치까지는 낮출 수는 좀 힘들고요. 어쨌거나 6.5나 7% 미만으로는 조절해야 된다. 생활 습관은 사실은 이제 이걸 많이 물으시잖아요. 궁금해하시고. 저염이나 저단백이나 체중 조절을 하면 단백뇨가 싹 없어지는 부분 드뭅니다. 사실은. 요 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만 가지고 단백뇨를 없애는 거는 비교적 초기 단백뇨일 때는 가능한데, 단백뇨가 1000 이상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어렵지만 적어도 30 내지 40% 정도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는 단백뇨가 아주 많으면, 그러니까 1000mg, 1g이라는 건 많은 범위죠. 한 125에서 75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약제 중에서 특정 약은 뭐 이런 약입니다. 코자, 발살탄, 올메살탄, 뭐 텔미살탄, 아프로벨, 카나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이 너무 정상이라서 혈압약 쓰면 혈압이 떨어져서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죠. 이 약을 쓸 수 없죠. 두 번째는 혈압이 있는데 이 약을 쓰니까 오히려 사고체 여과질이 자꾸 나빠지더라. 단백뇨는 주는데 하나는 나빠지고 하나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써서 사고체 여과율이 자꾸 나빠진다면 다른 특정한 이유가 없는 이상 포기를 해야죠, 그 약을. 아니면 심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심장이 너무 나빠서 이런 약들을 쓰는 게 심장 기능을 보존하는데 아주 좋다. 그러면은 콩팥을 희생하고 심장이 더 중요하니까 심장 때문에 이 약을 계속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백뇨만을 위해서 사고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 투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단백뇨가 아니고 사고체 여과율이거든요. 단백뇨를 조절하는 목적은 단백뇨를 미리미리 잘 조절해 주면 사고체 여과율이 나중에 나빠지는 걸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인데요. 저염식이 어렵습니다. 그죠? 저염식이 상당히 어렵죠. 저도 잘 못하죠. 제가 제 소변 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측정해 보니까 한 8g 먹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이제 저희 나라의 평균은 9.5g 정도 드시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9.5g 소금 먹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저기 아프리카에,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마존에, 아주 브라질에 그 소금을 채취할 수 없는 옛날 방식으로 사시는 부족들을 80년도에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먹을까?
그 사람들은 소금을 하루에 1g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죠. 소금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풀이나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채 1g도 못 먹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그때는 80년도에는 부산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부산에 12g 먹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저기 러시아 사람들 한 14g 먹고 스페인도 되게 짜게 먹거든요. 스페인도 한 14g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혈압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은 평균 혈압이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에서 100 사이. 우리나라는 그때 한 1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진짜 소금을 하나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도 안 먹으면 탈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 체액을 유지하는 거는 물이 아닙니다. 조절하는 건 소금을 기준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다 바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 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1g밖에 안 먹는 사람은 설사 한번 하면 죽는 거죠. 아주 재수 없으면. 옛날에 이질 걸려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거 뭐 조선시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뭐 장티푸스나 무슨 이질 걸리면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는 제일 큰 이유가 탈수입니다. 그러면 설사하는 걸 보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새야 뭐 수액 맞으면 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안 먹는 거는 절대 안 되는데 양이 지금 저희가 먹는 평균 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된다. 그 30%는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많이 드는 음식,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입맛이 싱겁다는 거와 내가 하루에 먹는 소금 양이 적다는 절대 관련이 없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자기가 싱겁게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60%는 보통이거나 짜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싱겁게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한 30% 정도만 진짜 싱겁게 먹는 사람이고요.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입맛은 혀에서 이제 짠맛을 느끼잖아요. 혀에서 느끼는 짠맛은 소금 양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물에 녹아있는 소금 농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소금 먹으면 자기는 짜게 느끼지 않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몸속에 들어간 소금 양이거든요. 소금 양의 농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금 먹는 양은 입맛으로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3명 중에 2명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여러분 다 아시죠? 되게 잘 모르는 건 밀가루 음식이 짜다는 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국수죠. 대표적으로 만약에 국수를 이렇게 들면 걔가 잘 뭉치려면 소금을 안 치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소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이든 국수든 다 소금을 짠 겁니다. 그 외 김치나 찌개나 국이나 뭐 이런 거 다 짜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싱거운 김치는 없습니다. 싱거운 김치는 없습니다. 소변량을 검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소변을 모아야 되지만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단회뇨, 그러니까 한 번 소변 봐서 거기에 있는 양을 가지고 추론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 병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소금 몇 그램 드셨어요? 라고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사실은 실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몸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금을 먹는지에 이런 트렌드는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뭐 100을 먹었으면 내일 만약에 200을 먹었다면 어제가 오늘보다는 싱겁게 먹었구나 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그러면 진짜 저염식을 하면 단백뇨 양이 주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는 한 30%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단백식이는 하기가 더 힘듭니다. 저단백식이를 하기가 더 힘든 이유는 측정을 할 수 있는 표식자가 사실은 그냥 소변을 재는 소금을 양을 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24시간 소변을 재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24시간 소변을 재는 방법밖에 없어서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고기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물론 표는 나와 있지만 참 가늠하기 힘들죠. 대개 얘기하면 저희 나라 평균은 이렇게 얘기되는 이제 근거는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했던 자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대개 하루에 몸무게 당 한 0.9g에서 1g 사이를 드십니다. 여기서 이제 몸무게당 0.8 정도 먹으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단백질을 드신다면 자기가 드시는 양이 한 20%나 줄이면 됩니다. 어디죠? 네. 놔두시는 게 낫겠죠. 20%만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많이 줄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콩팥이 나쁘거나 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몸이 뚱뚱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분은 사실은 영양 실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잘 포기를 하라고 얘기는 강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은 단백질을 줄이는 게 좋죠. 요거는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아주 붉은 고기보다는 좀 흰살 생선 쪽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영양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 적게 먹자. 얼마나 적게? 20% 정도만 적게. 내가 먹던 양의 20% 정도만 적게. 이제 체중인데요. 제일 확실히 혈압이나 단백뇨가 감소하는 건 사실은 체중입니다. 이게 뚱뚱하지 않은 신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과체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도가 2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비만도는 자기 키를 체중으로 거듭 제곱해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60kg고 키가 1.6m, 그러니까 160cm라면 60 나누기 1.6 나누기 1.6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비만도죠. 이제 비만도가 25 미만으로 유지하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25가 안 될 겁니다. 대개는. 우리나라 평균이 대개 한 23쯤 됩니다. 23쯤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대충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제 160 미만은 조금 다르지만 키가 160cm 이상이라면 자기 몸 키에 일자를 떼면 됩니다. 180이면 80kg, 170이면 70kg. 그거보다 안 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숫자죠. 체중을 조절하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도 좀 낮아지고요, 좋아지고요. 단백뇨도 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게 되거든요. 살을 빼는데 적게 먹지 않은데 살을 뺄 수가 없잖아요. 적게 먹으면 소금도 적게 먹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은 살이 빠집니다. 그거 두 개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금연은 백해무익입니다. 금연이 백해무익이 아니라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담배를 피고 혈압을 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담배 피시는 분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담배를 한 대 피고 혈압을 딱 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게 혈압에는 많은 혈관 수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은 꼭 해야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뿐 아니라 혈관, 콩팥 다 나빠지거든요. 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술은 정확한 연구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요. 술은 알코올량으로 20g, 알코올량 20g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주 2잔, 맥주 2잔, 맥주잔으로 맥주 2잔, 소주잔으로 소주 2잔. 이게 남자의 할당량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1병. 힘들죠. 소주 2잔 먹고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와인은 100cc.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콩팥이 기능이 나쁘면 나쁠수록 술을 하게 되면, 술만 먹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술 드실 때 안주 드시잖아요. 안주에는 대개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 다 같이 되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참 재미없겠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정신 건강은 좀 좋습니다. 그건 뭐 국민 영양 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긴 한데 그 술과 같이 먹는 여러 음식 또는 알코올 자체가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은 콩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좋게 됐다고 콩팥 기능이나 단백뇨가 준다는 보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게 요새는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이 나빠집니다. 이게 심장과 콩팥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지만 동맥경화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콩팥이 나쁘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을 많이 드시게 되죠. 이제까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별거 없죠. 혈압 조절하고 약물 중에서 특정한 약물 쓰고 뭐 살 빼라 그러고 저염식 하라 그러고 잔소리 하는 것밖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완치약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제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아까 사고체 신념의 많은 부분이 면역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조금 잘못돼서 공격하지 않아야 될 저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게 이제 사고체 신념의 공통적인 그 병태 생리 기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억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주 비특이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에는 요 면역 억제제만 듣고 B라는 병에는 요 면역 억제제만 듣는다 하는 게 확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쓰는 기간은 질병에 따라서 아주 짧게는 4개월 또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어떤 병은 평생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사실은 점점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이고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사이톡산, 이뮤란, 셀세프로그랍, 사이클로스포린, 리투크시맙, 최근에 나온 다른 약들 포함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대부분 항암제나 임파종의 이제 치료에 개발된 약들이 알고 보니까 면역제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고체 신념에도 듣더라. 이렇게 해서 점점 넘어오는 게 한두 개씩 생기는데, 이제 그런 약들이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비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약들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리투크시맙입니다. 리투크시맙은 원래 나온 거는 벌써 한 10몇 년이 넘었는데, 최초에 나온 거는 임파종이라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은 물론 이제 효과가 6개월 가니까 따져보면 쌤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목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원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혈장기관술,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억제제는 우선은 부작용이 걱정되시죠. 우리 저기 끝에 계시는 몇 분 중에 이제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게 많을 텐데, 스테로이드는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은 체형이 변합니다. 먹으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한 알 먹는 게 아니라 대개 저희가 처방하는 스테로이드는 10알에서 12알, 한 달에서 2달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감량을 해서 최소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6개월 유지할 수도 있고 병에 따라서는 3년 이상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다공증, 그러니까 뼈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 아주 심하면 골괴사, 골이 죽는, 뼈가 죽는 거죠. 대표적으로 죽는 뼈는 이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의 머리 부분, 이 이제 압력을 제일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중을 많이 받으면 뼈가 죽을 수 있죠, 그죠? 그걸 골괴사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고 결국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형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그 피하 조직에,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지방에 그 스테로이드와 반응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의 분포에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지고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는 얇아지고 하는 체형 변화가 오게 됩니다. 많이 드시면. 그게 이제 심하면 당뇨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결국 면역 억제제들은 기본적인 게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면역이라는 게 결국 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게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건 간에 감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걸리거나 소변에 염증이 걸리거나 아주 재수 없으면 곰팡이에도 걸릴 수 있고 바이러스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제일 큰 심각한 부작용이라면 뭐 여드름이나 멍 같은 것도 조금 정도는 덜하지만 부작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도 드리고 당뇨 생기면 당뇨약도 드리고 대표적으로 심각한 감염에 대해서 예방적인 항생제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만 먹어도 열알인데 이런 것까지 같이 먹어야 되니까 결국 한번 처방하면 한 15알, 16알 이렇게 이제 약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 억제제들은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서 위쪽에 이 두 가지, 두 번째 줄, 요 두 가지는 없지만 감염이나 정자 난자 기능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억제제를 써서 불임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드문데 좀 젊은 분에게 주로 많이 생기는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특히 이제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사이톡산이라는 약을 계속 쓰면 불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쓰기 전에 이제 좀 상의를 하죠. 냉동을 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냉동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난자 냉동은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켜서 불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해서 성공하는 예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남자는 가능합니다. 정자는 워낙 수가 많으니까 정자는 좀 가능은 한데 난자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힘든 면이 있답니다. 근데 열려놓을 수는 있죠. 항체는 뭐 리투크시마하고 면역글로불린인데 마찬가지. 이제 부작용은 얘가 제일 적긴 합니다. 리투크시마비라는 거는 우리가 임파구가 B 임파구, T 임파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B 임파구에 대한 항체고 걔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다른 약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좀 적은데 보험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뇌병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는 아직 그런 보고는 없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약이 통용되면 뇌병변이 오는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은 하죠. 그렇지만 이제 딴 약들의 부작용보다는 확률이 훨씬 적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하는 약제의 대체적인 설명인데, 사고체 신염이 그러면 얼마만큼 콩팥을 나쁘게 해서 투석을 하게 만드냐, 이게 이제 큰 이슈잖아요, 그죠? 그 문제이잖아요. 미세변화신증이라는 거는 말기 신부진이 될 확률은 다른 사람하고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렇게 조금 한 7, 8%가 떨어져서 미세변화 신증이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말기 신부진에 빠진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막성 신염은 여기가 이제 10년째거든요. 진단하고 나서 10년째 한 10%가 말기 신부진에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 외 다른 병들은 대개 10년째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예후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막증식성 신염이라는 거거든요. 말이 어렵죠. 막증식성 신염을 앓고 계신 분은 제 환자 중에는 지금 와 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기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시는데 되게 드문 병입니다. 근데 드문데 치료의 반응이 다른 병에 비해서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치료하는 게 좀 아직까지는 잘 개발이 안 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IgA 신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gA 신증이 제일 많은 거를 감안하면 골치가 아픈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살고 죽고는 어떻게 되냐? 이 병을 가지고 이 병 때문에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IgA 신증이나 그 미세변환 신증은 동년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IgA 신증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IgA 신증은 말기 신부전에 가더라도 생존하는 거는 자기 동년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아프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역시 예후가 안 좋은 거는 막증식성 신염이라는 병입니다. 이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고체 신염 환자는 당뇨 환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뇨 환자가 투석하는 환자의 반 정도가 되니까 생존하는 기간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뭐 투석을 했는데 사고체 신염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면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빨리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냥 병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을 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이제 비교한 생존율인데, 뭐 이거는 표가 복잡지요. 노랗게 표시한 거는 예후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변환 신증이 제일 좋고요. IgA 신증이 그 다음이고, 막상 신염이 그 다음입니다. 생존율로 따지면.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나쁘게 갈 거냐? 예후 인자라고 그러죠. 나쁘게 갈 수 있는 인자는 사고체 요과율이 나쁜 사람, 60을 기준으로 하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3g이면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혈압이 나쁘면 나쁠수록 140 이상이라고 나쁩니다. IgA 신증을 이제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많은 거라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IgA 신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목감기나 설사하고 나서 혈뇨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콜라 색깔의 소변이나 뭐 커피 색깔 소변이 나오는 것. 그렇지만 혈뇨가 나오는데 덩어리는 안 나오는 것. 혈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피떡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 그게 제일 큰 증상이고요. 대개는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했더니만 단백뇨도 좀 나오고 혈뇨도 좀 나오네? 이런 사람의 반 정도는 IgA 신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체 신염이라면 반 정도가 IgA 신증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좀 검사를 늦게 했거나 또는 이제 좀 무시하고 지나면 단백뇨가 점점 늘고, 단백뇨가 늘고 난 다음에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콩팥이 기능이 나빠집니다. 대개는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게 IgA 신증의 특징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딴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게 진단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80년대, 90년대 데이터가 주이기 때문에, 요새는 아까 처음에 모델 보여드렸듯이 IgA 신증이 빨리 진단되는 경우가 많죠. 예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후에 투석할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석할 확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뭐 10년째고 20년째고 30년째. 대개 10년째 한 10%, 20년째 한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안 좋냐? 단백뇨가 많은데 1000이라는 숫자가 IgA는 중요합니다. 어떤 병은 3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어떤 데는 한 5000이라는 숫자가 병마다 조금 다른데, IgA 신증은 단백뇨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1000mg 정도 나오는, 1g 정도 나오는 것, 그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비교적 진행한 경우고요. GFR, 그러니까 사후체 요과율이 감소된 경우, 당연히 진행한 경우겠죠. 뭐 요 세 가지 기능이 제일 큰 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투석을 하고 나서 이게 오래 산다, 쉽게 죽지 않는다, 생존하는 기간이 길다, 뭐 그런 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IgA 신증은 뭐 제일 흔한 병이고요. 중요한 소견은 단백뇨 정도, 고혈압의 유무,
신장 기능, 즉 크레아틴이나 사고체 여과율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조직 검사상에서 어떤 특정 소견이 보이면 사고체 여과율도 뭐 비교적 괜찮고 단백뇨도 별로 안 나오더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IgA 신증은 아주 오래 진행하는 병입니다. 1년, 2년 내에 끝나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가는 병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제 치료하는 방향이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주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gA 신증의 스테로이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은 이게 이제 30% 정도가 단백뇨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먹는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거 스테로이드 치료 하나 안 하나 나중에 가면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치료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모아서 효과가 있나 없나 보면 스테로이드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 치료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투석을 면하게 되는 확률이 상당히 좋더라, 뭐 한 70-80%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 데이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는 뭐 연구를 해나가는 단계이긴 한데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는 대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자고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사이톡산이라는 약을 조금 센 면역 억제제를 IgA 신증에 쓰는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빨리 나빠지는 경우, 하루에 뭐 아니면 한 달에 원래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거든요. 감소를 하는데 그 1년에 0.5에서 1 정도 떨어집니다. 아주 소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루에 1년에 10 떨어진다 또는 한 달에 1씩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만 쓰지 않고 다른 사이톡산이라는 약을 같이 쓰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또는 특징적으로 어떤 조직 소견에서 뭐 소견이 나타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스테로이드 더하기 다른 약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거는 미세변환 신증인데요. 이건 이제 어린애한테 흔한 병입니다. 미세변환 신증은 단백뇨가 왕창 나오는 신증후군입니다. 나오고 뭐 하루 사이 아니 한 달에 자기 체중에 한 5kg, 6kg 붓고 다리가 푹푹 들어가고 단백뇨 재면 3,000, 4,000 이상 나오고 조금 재수가 없으면 콩팥도 나빠지고 더 재수가 없으면 혈전이 생기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미세변환 신증인데요. 이 병은 잘 낫습니다. 아까 예후가 상당히 좋다 그랬죠. 잘 낫는데 재발이 많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죠. 완치는 열에 9명은 완치가 되고요. 대신 재발이 한 7-80%, 그 중에서 한 30%는 계속 재발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아주 재수 없으면 6개월에 2번씩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세변환 신증은 콩팥이 나빠지는 걸 걱정하기보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치료 안 하고 단백뇨가 한 3,000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와서 뭐 10g, 뭐 5g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단백뇨가 빠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급성 사후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갑자기 떨어지는 거, 혈전이 생기는 거, 복막염이 생기는 거, 뭐 또는 폐렴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세변환 신증은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싼 약, 리투크시맙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요새 조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막성신염이라는 거는 어른한테 흔합니다. 어른한테 흔한데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어른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한, 한 3, 40%는 막성신염이다. 단백뇨가 아주 많이 나온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연세가 드신 분에서 암하고 관련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 10%. 55세 이상에서요. 그러니까 동년배보다 암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한 대여섯 배 높은 병. 이 이제 막성신염이라는 병이고, 이 병은 근데 좀 재밌게 한 30%, 20%는 냅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경우는 되게 단백뇨가 좀 적은 경우, 병변이 좀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 또 한 반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나빠지지 않게. 다만 이제 한 30%가 빨리 나빠지는데, 치료하는 대상은 대개 이제 마지막 거 또는 뭐 치료에 그저 그렇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단백뇨 뭐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성신염이 나오면 연세 드신 경우에 뭐 암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에 하고, 대개는 좀 지켜봅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그래 지켜보다가 그래도 계속 남아 있으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는 스테로이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다른 약을 하나 더 같이 써야 됩니다. 네, 사고체 경화증은 단백뇨가 심할 때만 좀 치료하는 거가 있고, 미세변화 신증하고 유사한데 반응하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고체 신염은 증상이 좀 모호하죠. 모호해서 지금은 소변 검사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국가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해서 단백뇨 혈료가 나온 다음에 무시하지 말자.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검사가 좀 안 좋더라도 못 믿더라도 3차 의료원 와서 사고체 여과율 꼭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게 제일 좋은 예방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단백뇨 영하고 사고체 여과율이다.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다. 근데 빨리 나빠지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쓸지 말지,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해야 된다. 이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강의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